일본은 정말 끔찍해.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 곧 망하고 말 거야. 최근 난카이 대지진과 태풍의 영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 여기 일본으로 유학을 온 한 미국 여대생이 일본의 어떤 사건을 보고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 그녀는 일본을 동경했지만 지금은 정말 섬뜩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으로 급하게 도망쳐 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유학 중인 샬럿 톰슨입니다. 저는 항상 일본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보스턴 근처의 좋은 동네에서 자라면서 일본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빠져들곤 했죠. 만화책을 몇 시간이고 읽고 꽃꽂이를 해보기도 하고 분홍빛 벚꽃 아래를 걷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대학 2학년 때 도쿄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바로 그 기회를 잡았어요.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비행기가 도쿄에 착륙하기 시작할 때 제 심장은 정말 빠르게 뛰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드디어 착륙했을 때 저는 거의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여기 일본에 온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모든 것이 새롭고 신나는 느낌이었어요. 공항은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심지어 화장실도 고급스러웠고 따뜻한 변좌와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표지판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짜릿했어요. 정말 모험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기차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면서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밖을 바라봤어요. 도쿄가 네온사인과 높은 건물들 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큰 역들에서는 사람들이 매끄럽게 개찰구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완벽하게 안무된 춤 같았어요. 마침내 작은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아주 작은 원룸이었고 조그마한 부엌 공간이 있었죠. 하지만 그 방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곳이 제 집이 될 거였어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몸을 내밀어 도쿄의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아래 거리는 사람들과 자전거들로 붐볐고 어디선가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첫 주는 정말 정신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낯설었거든요. 저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너무 좋았어요. 어디서 새벽 3시에 자동 판매기에서 캔커피를 살 수 있을까요? 음식도 정말 훌륭했어요. 입에서 살살 녹는 초밥을 먹어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후루룩 먹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일본어를 공부했지만 사람들이 빨리 말할 때는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음식을 주문하는 건 괜찮았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제 입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하루는 집에 소포를 붙이러 가야 했어요. 간단한 일이었어야 했는데 1시간이 넘게 혼란스럽고 창피한 시간을 보냈어요. 우체국을 나서면서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었죠. 언어 장벽은 정말 답답했어요. 가끔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힘들었어요. 일본인 친구들은 항상 공손했지만 정말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수업이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지만 더 깊은 대화는 드물었어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어쨌든 이건 제 꿈이었으니까요. 저는 도쿄를 탐험하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주말마다 새로운 동네를 골라서 돌아다녔죠. 사무실 건물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신사를 발견하거나 아름다운 정원을 우연히 발견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구석구석마다 뭔가 흥미로운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일요일 유명한 사원을 방문했어요. 그 건물들은 수백 년 된 것이었고 넓게 펼쳐진 지붕과 정교한 조각들이 있었어요. 주변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감상하다가 영어로 말하는 관광 그룹의 대화를 들었어요. 가이드가 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들었어요. 이 사원은 2차 세계대전 동안 거의 파괴될 뻔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어요. 도쿄의 많은 역사적인 장소들이 폭격으로 사라졌죠. 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 미국의 관점에서 배운 것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부분의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 주 후반 몇몇 친구들에게 그 주제를 꺼내봤어요. 우리 역사 수업에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해 배웠어요. 제가 말했어요. 여기서는 학교에서 그걸 많이 배우나요? 친구들은 불편한 듯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별로.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역사에서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해요. 저는 놀랐어요. 그렇게 큰 사건이 어떻게 그들의 교육에서 주요 부분이 아닐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도 민감한 주제일지도 모르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일상에 익숙해졌어요. 일본어 실력도 천천히 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창피한 실수를 하고 있었죠. 미로 같은 기차 시스템을 점점 더 잘 이용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몇몇 친구도 사귀었어요. 대부분 다른 교환 학생들이었지만 영어를 연습하고 싶어하는 몇몇 일본 학생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동의에서 불편함까지 의미할 수 있는 공손한 미소들, 제가 자주 실수로 어기는 복잡한 사회적 규칙들, 사람들이 거의 직접적으로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아서 진짜 의미를 추측해야 하는 것들, 어떤 날들은 더 힘들었어요. 쓰레기를 잘못 분리하는 것 같은 간단한 일에서 크게 실수하고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어요. 다른 때는 누군가와 좋은 대화를 나누거나 놀라운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죠.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어요.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저는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이것은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경험이었어요. 힘든 날에도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일본에 대해, 세상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도쿄에서 남은 시간이 어떤 것을 가져다 줄지 몰랐지만 저는 그 모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일본에 대한 제 설렘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멋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성가시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일본에는 모든 것에 규칙과 서류 작업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으로 10분 만에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했어요. 심지어 서류에 서명하려면 한코라는 도장을 사야 했어요. 정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죠. 어느 날은 제가 실수로 잘못된 쓰레기를 잘못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천만에요. 나이 많은 이웃이 1시간 동안 저를 혼내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을 대부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화난 얼굴만 봐도 충분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멍청하게 느껴졌죠. 가장 힘든 부분은 언어 장벽이었어요. 몇 년 동안 일본어를 공부했는데도 문장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음식을 주문하거나 길을 물어보는 것도 악몽이 됐죠. 어린아이처럼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정말 답답했어요. 일본인 반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지만 마치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짜 대화를 시도하면 대답은 모호하거나 그냥 조용해졌어요. 정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수업 후에 반 친구들 몇 명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다들 웃으며 좋은 생각이야 라고 말했죠.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자 한 명도 빠짐없이 다들 못 온다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전에 그들이 그냥 예의상 말했던 걸까요? 저를 좋아하지 않았던 걸까요? 알 수가 없어서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일본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수록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예를 들어 선물 문화요. 저는 감사의 표시로 호스트 가족에게 좋은 와인 한 병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들은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와인은 완전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알고 보니 고급 과일이나 디저트를 가져왔어야 했더라고요. 누가 알았겠어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조차도 지뢰밭이었어요.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여야 하나요? 얼마나 낮게 숙여야 하나요? 악수를 해야 하나요? 그냥 고개만 끄덕여야 하나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모르게 기분 상하게 할까봐 걱정했어요. 일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경 쓰이는 것들이 점점 더 보였어요.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전철이요. 사람들은 정어리처럼 빽빽하게 들어차서 숨 쉬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다들 그게 완전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또 직장 문화는 어때요? 일본인 친구들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걸 자랑처럼 이야기했어요. 동료들과 함께 자정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 7시까지 다시 출근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건강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역사 수업 중에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저는 난징 대학살에 대해 언급하면서 진지한 토론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반 친구들은 그냥 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심지어 그게 반일 선전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이 큰 역사적 사건을 모르는 걸까요? 저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많은 나쁜 일들을 생략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원자폭탄 때문에 일본이 피해자였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나라에 저지른 끔찍한 일들은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들이 과거와 마주하기보다는 숨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전히 일본에 대한 좋은 점들도 있었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전철은 시간을 잘 지켰고 어디에나 자판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집이 점점 더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낯선 사람들과 쉽게 대화할 수 있었던 게 그리웠어요. 모든 것을 과하게 생각하지 않고도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웠어요. 어떤 날은 그냥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이 유학 생활을 전부 잊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전 오랫동안 일본에 오고 싶어 했거든요. 예상보다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계속 노력하기로 했어요. 계속 밀고 나가면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정신이 혼미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엔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방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상황을 파악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지진이었어요. 작은 지진은 몇 번 느껴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 건 달랐어요. 흔들림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책들이 선반에서 떨어져 나갔고 사진 액자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침대는 방 안을 이리저리 밀려 다녔어요. 밖에서는 자동차 경보음이 울리고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어요. 공포가 밀려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학교에서 했던 지진 대피 훈련이 생각났어요.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거나 문틀에 서 있어야 한다고 했었죠.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비틀거리며 마치 거친 파도 위에 배 위에 있는 것처럼 출렁이는 바닥 위를 걸어 가까스로 침실 문틀에 기대어 섰어요. 지진은 끝날 줄 몰랐어요. 벽들이 삐걱거리고 주변에서 끼익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장에는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당장이라도 건물이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눈을 꼭 감고 멈추기를 기도했어요. 결국 몇 시간은 불과 1, 2분 정도 지났을 뿐이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던 흔들림이 가라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밖은 마치 재난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도로가 한가운데 갈라져 있었고 멀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금이 보였어요. 자동차들이 그 틈에 빠져 마치 거인의 모래 놀이터에 던져진 장난감처럼 보였어요. 수도관이 터져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정신을 잃은 듯 비틀거리며 걸어 다녔고 많은 사람이 잠옷 차림이었어요. 가장 끔찍했던 것은 불길이었어요. 맞은편 건물이 일부 붕괴되었고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어요. 공기는 짙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찼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지만 구조대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이 아파트에 계속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휴대폰과 지갑, 물병을 챙겨 계단으로 향했어요. 복도에는 이웃들이 가득했는데 모두가 저만큼이나 두렵고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7층을 내려갔어요. 비상등이 꺼져 있었어요. 휴대폰 플래시로 길을 밝혔어요. 여진이 올 때마다 공포가 다시 밀려왔어요. 만약 이번 진동으로 건물이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은 그야말로 혼돈이었어요. 사람들은 사방으로 뛰어다녔고 한 여성은 실종된 아이를 찾으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한 노인은 인도에 앉아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공기는 먼지와 연기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저는 그곳에 서서 압도된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보스턴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은 뉴스에서 이 상황을 보고 아마 무척 걱정하고 있겠죠. 무사하다는 걸 알려줘야 했어요. 하지만 휴대폰엔 신호가 없었어요. 아마도 기지국이 망가진 모양이에요. 동이 틀 무렵 재난의 전모가 드러났어요. 도쿄의 많은 부분이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도시 전역에 걸쳐 화재가 통제되지 않은 채 타오르고 있었어요. 도쿄 타워도 무너졌어요. 항구에는 잔해가 가득했고 배들은 목욕탕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었어요. 근처 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향했어요. 이미 충격을 받은 생존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는 작은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뉴스를 들었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침울했어요. 모두가 수년간 두려워했던 대지진이 바로 이번이었어요. 일본 동부 대부분이 초토화되었고 수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한 구석을 찾아 눈물을 쏟았어요. 어제만 해도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한 사소한 불평들을 늘어놓았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무엇이든 할 것만 같았어요. 오직 원했던 것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껴안고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갇혀 있었어요. 공항은 폐쇄됐고 기차도 운행하지 않았어요. 도로는 막혀 있었어요. 얼마나 더 여기 머물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구조를 기다리며 희망을 잃지 않는 것뿐이었어요. 밤이 다시 찾아오자 여진은 계속되었어요. 여진이 올 때마다 대피소에는 공포의 물결이 일었어요. 아무도 잠들 수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작은 소리에도 움찔했어요. 저는 얇은 담요를 덮고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렸어요.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부모들이 겁에 질린 아이들을 달래고 친구들이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위로하는 말들을 건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을 느꼈어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생각났어요. 안전한 잠자리,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가족들과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이제 그런 단순한 것들이 불가능한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불안한 잠에 빠져들면서 한 가지 생각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떻게 내 일본에서의 꿈이 이렇게 악몽으로 변해버린 걸까? 그리고 나는 과연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진 이후의 날들은 마치 악몽 같았어요. 한때 빛과 질서의 도시였던 도쿄는 순식간에 어둠과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졌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벽에는 큰 금이 갔고 천장의 일부는 떨어져 내렸어요. 저는 들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챙겨서 비상 대피소로 향하는 사람들 무리에 합류했어요. 대피소는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돼 있었어요. 그곳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떨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했어요. 우리는 얇은 매트 위에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공기는 답답했고 땀과 걱정의 냄새가 났어요. 음식과 물을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매일 쌀 조금과 병에 든 물을 조금씩 받았지만 그건 충분하지 않았어요.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났고 저는 보스턴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집밥이 그리웠어요. 가장 힘든 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였어요. 정전이 되어서 TV를 볼 수도 없고 휴대폰도 쓸 수 없었어요. 소문이 들불처럼 퍼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더 큰 지진이 올 거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파손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새어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진이 계속 일어나 땅이 우리 발밑에서 흔들렸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갔어요. 저는 또 다른 큰 지진이 와서 건물이 우리 위로 무너질까봐 무서웠어요. 어느 날 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강한 여진이 왔어요. 혼란 속에서 한 노인이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어요. 피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저는 그의 상처에 천을 대며 도우려고 했지만 주변에 의사가 없었어요. 병원은 모두 꽉 차 있었어요. 그분이 괜찮기를 기도했지만 너무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때 도쿄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떠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기차는 운행하지 않았고 도로는 금이 가고 잔해로 가득했어요. 공항도 폐쇄된 상태였어요. 저는 갇힌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본에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울며 잠들었어요. 오로지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어요. 가족이 너무 그리워서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몇몇 한국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도시 부산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버스가 올 거라고 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도망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 저는 손을 떨며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제발, 제가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들은 친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물론이죠. 한 소녀가 말했어요. 자리 있어요. 저는 안도의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급히 몇 안 되는 짐을 꾸렸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기분이었어요. 일본을 떠나고 있었지만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버스 여행은 길고도 힘들었어요. 우리는 파괴된 도쿄의 거리를 천천히 빠져나갔어요.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한때는 살고 싶었던 도시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지금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부서진 건물들, 잔해의 더미들, 여기저기 아직도 타오르는 불길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버스 안은 사람들이 빽빽이 타고 있었고 모두 조용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들이었죠. 도쿄에서 봤던 끔찍한 장면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무너진 건물들, 불길, 다친 사람들. 마치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같았어요. 도시를 뒤로 하고 떠나면서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한편으로는 떠나는 것이 죄책감이 들었어요. 여전히 도쿄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아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 안전을 생각해야 했어요. 부산까지의 여정은 2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우리는 일본의 여러 섬을 오가는 페리를 타야 했어요. 각 정거장마다 더 많은 난민들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모두 충격을 받은 듯 지쳐 보였어요.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불안했어요. 우리를 받아줄까? 어디로 가야 하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마침내 우리는 부산 항구에 도착했어요. 떨리는 다리로 버스에서 내리면서 저는 짭조름한 바닷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는 일본을 벗어났어요. 이제 안전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도 몰랐고 우리를 받아줄지조차 확신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한국 공무원들은 정말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물과 간식을 주었어요. 이름을 적고 대피소로 안내해 주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며칠을 생각하면 천국 같았어요. 대피소에서 현아라는 젊은 여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네요.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누군가 영어로 말하는 걸 듣고 저는 안도감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네, 부탁드려요. 제가 말했어요.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어요. 아마 엄청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저랑 같이 오시면 전화 거는 걸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저를 전화기로 안내하며 국제 전화 거는 법을 알려줬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리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샬럿, 오 신이시여.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괜찮니? 어디야? 저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엄마에게 말했어요. 지진과 도쿄에서의 혼란, 그리고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 중요한 건 내가 안전하다는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내가 집에 돌아오게 비행기표를 예매할까? 저는 망설였어요. 제 일부분은 정말로 가족이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일부분은 아직 아시아를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생각해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일단 여기서는 안전해요. 전화를 끊은 후 현아는 제가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 자리 잡는 것을 도와줬어요. 필요한 만큼 여기 계셔도 돼요. 그녀는 안심시켜줬어요. 그날 밤 대피소에 가니 침대에 누워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도쿄에서 꿈을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꿈은 악몽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잠이 들 무렵 저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어요. 저는 안전했고 먹을 것도 있고 잘 곳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모든 게 괜찮아질지도 몰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저희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죠. 제가 한국에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 저는 무서웠고 그냥 보스턴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놀랐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우리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사람들은 옷과 생필품을 기부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피난민들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제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제 룸메이트인 일본 교환학생 사쿠라와 친구가 되었어요. 모두가 이렇게 친절할 줄은 몰랐어. 어느 저녁 식사 시간에 사쿠라가 말했어요. 특히 우리나라들 사이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더 그렇지. 저는 역사 수업에서 배운 일본과 한국 사이의 복잡한 과거에 대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연민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오래된 원한을 제쳐두고 있어. 긴박한 위기가 지나가자 저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잊으려 노력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한국에 남아서 여기서 학기를 마칠 수도 있었죠. 저는 일본에서의 시간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실망과 공포로 끝나버렸는지. 한국은 이미 너무 달랐어요. 여기 사람들은 도쿄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과 환영을 보여주었어요. 많은 고민 끝에 저는 남기로 결정했어요. 서울대학교에 등록해서 학기를 마치기로 했죠. 부모님은 걱정했지만 지지해 주셨어요. 우린 내가 행복하고 안전하기만을 바란단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서울대에서의 첫 주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캠퍼스는 아름다웠고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한국인 학우들은 저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며 항상 스터디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발전했는지에 감탄했어요. 인터넷은 어디서나 번개처럼 빨랐어요. 저는 휴대폰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정말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인가였어요. 박물관과 기념관에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같은 과거의 아픈 부분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그런 주제들이 금기시되는 것 같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항상 개선하고 혁신하려는 에너지가 있었죠. 그 점이 정말로 영감을 주었어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저는 처음 계획했던 것과 얼마나 다르게 상황이 변했는지 자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저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때때로 삶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곤 하죠. 한국은 제 계획에 없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제가 정말로 필요로 했던 곳임을 깨달았어요. 집이란 우리가 예상했던 곳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찾고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있는 거죠. 새로운 한국 친구들과 함께 벚꽃 아래를 걸으며 저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화와 소속감을 느꼈어요. 저희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한국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 있었죠.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기 마지막 학기를 마치기로 했어요. 처음엔 긴장됐지만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도쿄에서의 생활과는 너무 달랐어요. 한국 친구들은 친절했고 미국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심지어 노래방에 함께 가자고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몇 달 동안 사귄 친구들보다 한국에서 첫 주에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한국의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디를 가든 인터넷은 엄청 빨랐고 거의 모든 걸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었어요. 정말 편리했죠. 지하철 시스템도 대단했어요. 깨끗하고 항상 제 시간에 오고 사용하기도 쉬웠어요. 학교로 가는 출퇴근 시간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던 건 한국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 솔직하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과거에 대해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들이 있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모두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시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시절은 정말 끔찍했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화내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나라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항상 무언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무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고칠 방법을 찾으려고 했죠. 이런 태도는 어디서나 볼 수 있었어요. 비즈니스, 기술, 심지어 사람들이 옷을 입는 방식까지도요. 저도 더 나아지고 싶게 만드는 분위기였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면서 점점 이곳이 집처럼 느껴졌어요. 기숙사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인 김 씨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셨고 가끔 무료로 페이스트리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새 친구들과 함께 도시를 탐험했어요. 북적거리는 시장을 돌아다니고 맛있는 한국 바비큐를 먹고 서울 주변의 산을 등산하기도 했죠. 어느 토요일에는 친구 진아가 저를 그녀의 가족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너무나 친절하셨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저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제가 서툴게 하는 모습을 보고 웃으셨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다 같이 둘러앉아 수박을 먹으며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제가 모든 걸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봄이 오고 서울은 벚꽃으로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꽃이 만개한 나무들 아래를 걷고 있자니 많은 것이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저의 꿈이었어요. 지진은 무서웠고 한동안은 보스턴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여기서 저는 단지 안전하게 머물 곳 이상의 것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들을 사귀었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스스로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에너지와 긍정적인 분위기는 전염성이 있었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크게 꿈꾸고 싶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벚꽃을 즐기고 있을 때 처음 제가 도착했을 때 도와주었던 자원봉사자 현아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북한 난민을 돕기 위한 비영리 단체를 시작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국제관계에 대한 제 관심이 커져가고 있음을 공유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가끔은 삶이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가기도 한다는 걸요. 일본에 대한 제 꿈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를 여기 한국으로 이끌었고 저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어요. 이번 학기가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를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건 확실했어요. 저는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더 회복력이 강해졌으며 앞으로 다가올 가능성들에 대해 더 기대하게 되었어요. 현아와 헤어지며 곧 다시 만나기로 약속할 때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친구가 된 낯선 이들의 친절함에 감사했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기회에 감사했고, 그리고 저를 여기 서울의 벚꽃 아래로 데려다 준 뜻밖의 여정에 감사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오든지 간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